여러분, 저는 올해 68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날도 나는 웃고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목소리에 맞장구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다.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혼잣말이 나왔다. 목소리에 기운이 없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밝게 웃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이렇게 공허해지는 내가 이상했다. 통화 내용을 떠올려 봤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만 했다. 며느리 이야기, 손주 이야기,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 누가 어디 아프다더라. 누구네 집은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다더라.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아니, 듣는 척했다. 중간중간 맞장구를 쳤고 적당히 놀라는 척도 했다. 그래, 정말? 어머, 그랬어?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은 전부 이런 것들이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빈말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창밖을 봤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5시쯤 됐을까? 저녁 준비를 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누워버리고 싶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카톡 알림이 20개가 넘었다. 동창 모임방, 아파트 부녀회방, 등산 동호회방, 성당 구역방. 읽지도 않았는데 계속 울렸다. 누군가는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안부를 물었고, 누군가는 모임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길고 깊은 한숨이었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지? 나는 이제 지친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소파 옆에 내려놓았다. 화면이 꺼졌다. 고요했다. 이 고요함이 좋았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시간이, 아무에게도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었다. 사람이 싫은 것도 아니었다. 다만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다.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는 일이 이제는 버겁기만 했다. 6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착한 딸로, 좋은 며느리로, 다정한 엄마로, 친절한 이웃으로, 누구에게나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거절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 미안한데 나 그날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평생을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내 일정은 늘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찼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늘 뒷전이었다. 아니, 뒷전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다. 대부분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나는 뭘 하고 싶었던 걸까? 중얼거렸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60이 넘도록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먼저 생각했다. 남편, 아이들, 시부모님, 친정 식구들, 친구들, 이웃들. 내 인생은 늘 다른 사람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다들 웃고 있었다. 나도 웃고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내 눈은 왠지 슬퍼 보였다. 아니, 지쳐 보였다. 언제 찍은 사진이었나? 막내 결혼식 때였던가. 그날도 나는 하루 종일 손님들 응대하느라 제대로 앉아보지도 못했다.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 사위가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뭘. 이 정도야. 거짓말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며느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막내딸이었다. 받아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받았다. 응, 민지야. 엄마, 지금 시간 돼? 나 상담 좀 해줘. 또 상담이었다. 딸은 요즘 직장 상사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했다. 나는 들어주는 역할이었다. 조언을 해도 잘 듣지 않았다. 그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응, 말해봐. 목소리에 기운을 실었다. 엄마는 늘 밝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딸 앞에서 지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1시간이 또 지났다. 통화를 끝내고 나니 저녁 7시였다. 남편이 곧 들어올 시간이었다. 저녁을 차려야 했다. 부엌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이 몇 개 보였다. 어제 만든 나물, 김치, 된장찌개. 밥만 하면 될 것 같았다. 쌀을 씻으면서 또 한숨이 나왔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진짜 궁금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하는 걸까?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오는 걸까? 밥솥 스위치를 누르고 식탁에 앉았다.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거리에 불이 하나둘 켜졌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자기 집으로, 자기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나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을까? 누구에게로 가고 싶을까?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 돌아왔다.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자동으로 대답이 나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밥상을 차리면서 생각했다. 이게 내 일상이구나.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짓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과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게 자동이 되었다.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움직였다. 마음이 없어도 말이 나왔다. 웃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바쁘지만 충만하지 않았다. 저녁 먹자. 남편을 불렀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왔다. 마주 앉았다. 밥그릇을 들었다. TV 소리만 들렸다. 우리는 말이 없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신혼 때는 밥 먹으면서도 할 말이 많았었는데 요즘은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각자의 하루를 살다가 저녁에 같은 공간에 모였다가 또 각자의 시간으로 흩어졌다. 오늘 어땠어? 남편이 물었다.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곤 했다. 하지만 진짜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예의상 묻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냥 그랬지 뭐. 너는? 나도 그래. 별일 없어? 대화가 끝났다.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나는 반찬을 집어 남편 앞으로 밀어줬다. 남편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받아먹었다. 오랜 부부였다. 고마움도 미안함도 이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남편은 다시 소파로 갔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또 생각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답이 나오지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았다. 먹고 살만했고 건강했고 자식들도 잘 컸다. 남편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때리지도 않고 바람 피우지도 않았다. 그저 무관심했을 뿐이었다. 나에게, 내 마음에.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았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60이라는 나이가 실감이 났다. 나는 나로 살아본 적이 있었나? 거울 속 나에게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저 지친 얼굴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다. 내 인생은 뭐였나?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무엇을 했나? 누구를 위해 살았나?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뒤척였다. 잠이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새벽 1시였다. 카톡 알림이 또 쌓여 있었다. 동창회 모임 날짜가 정해졌다는 공지, 누군가의 생일 축하 메시지, 부탁하는 글들. 읽고 싶지 않았다. 폰을 엎어 놓았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몰랐다. 슬퍼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냥 지쳤다. 너무 지쳤다. 나는 이제 좀 쉬고 싶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남편은 듣지 못했다.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나는 혼자 울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첫 번째 밤이 지나갔다. 내가 처음으로 지쳐버렸다고 느낀 날의 밤이었다. 아침이 밝았다.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시계를 봤다. 9시였다. 늦잠을 잔 것이다. 언제 이렇게 늦게까지 잤나 싶었다. 보통은 6시면 일어나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다. 먼저 나갔어. 저녁 늦을 것 같아. 남편의 글씨였다. 간단 명료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메모로만 대화하게 됐을까?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다. 창밖을 봤다. 날씨가 좋았다. 햇살이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언니였다. 응, 언니. 야, 너 왜 연락도 안 해? 엄마 기일 다음 주잖아. 준비 어떻게 할 거야? 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언제나 그랬다. 언니는 늘 나를 다그쳤다. 동생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아,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준비할게. 너 혼자 할 수 있겠어? 작년에도 음식 모자랐잖아. 괜찮아. 이번엔 더 넉넉하게 준비할게. 그래, 믿고 있을게. 오빠한테도 연락해.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기일. 또 일이 생겼다. 준비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제사 음식, 과일, 식구들 먹을 식사, 청소, 상차림. 다 내 몫이었다. 언니는 늘 지시만 했다. 오빠는 와서 먹기만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막내딸이었던 나는 늘 심부름꾼이었다. 은주야, 이거 좀 갖다 줘. 은주야, 설거지 좀 해라. 은주야, 동생들 좀 봐. 내 이름 뒤에는 늘 부탁이 따라왔다. 나는 싫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그게 막내의 역할이라고 배웠다. 언니 오빠 말을 잘 듣는 것이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다. 시댁에서도 나는 막내 며느리였다. 시누이들은 나를 부렸다. 시어머니도 나에게만 일을 시켰다. 은주야, 김치 좀 담가와. 은주야, 이거 좀 다려줘. 은주야, 큰집 애들 좀 봐줘.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랑은 오지 않았다.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참아도 나는 늘 외부인이었다. 명절 때마다
부엌에서 혼자 일하면서 느꼈다.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거실에서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웃고 떠들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이 빨개지도록 찬물에 그릇을 씻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언제쯤 나도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다.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나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다. 며느리는 그런 자리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다. 장례 준비는 다 내가 했다. 밤새 조문객들 상대하고 음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시누이들은 공만 하면 됐다. 나는 울 시간도 없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시누이가 말했다. 고생 많았어, 은주야. 고생 많았다는 말. 그게 전부였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다.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언니. 거짓말이었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서러웠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친구 관계도 다르지 않았다. 나는 늘 듣는 역할이었다. 친구들은 자기 얘기만 했다. 나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줬다. 하지만 정작 내 얘기를 할 때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너는 좋겠다. 남편도 성실하고 애들도 잘 컸고 친구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행복할 거라고 단정지었다.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행복해. 그렇게 거짓말했다. 사실 나도 힘들었다. 나도 외로웠다. 나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힘들다고 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았다. 그래도 너는 나은 편이잖아. 비교당할 것 같았다. 내 고통이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 그냥 웃고 듣고 공감해주는 역할만 했다. 동창회 모임도 점점 부담스러워졌다. 만나면 늘 같은 이야기였다. 누구는 얼마 벌고 누구는 어디 사는지 손주는 몇 명인지 자랑과 비교로 가득한 대화들. 우리 큰애가 말이야 대기업 다니는데 우리 손주는 영어 유치원 다녀. 벌써 회화를 해. 우리는 이번에 강남으로 이사 갔어. 나는 그 대화들이 지겨웠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듣고 있었다. 가끔 나도 한마디씩 보탰다. 우리 집도 뭐 그런 편이지. 진심이 없는 말들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자식이 뭘 하든 손주가 뭘 배우든 그게 내 행복과 무슨 상관이 있나. 하지만 그 모임에 계속 나갔다. 안 나가면 뒷말이 나올 것 같았다. 저 사람 왜 안 나와? 무슨 일 있나? 거만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두려워서 억지로 나갔다. 교회 사람들도 비슷했다. 봉사를 강요했다. 구역장을 하라, 주일학교 교사를 하라, 반찬 봉사를 하라.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다. 그렇게 매주 일요일은 교회 일로 채워졌다. 예배 보고, 봉사하고, 구역 모임 나가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기쁘게 해야지.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생각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을 섬기는 걸까? 이웃과의 관계도 피곤했다. 아파트 분여회, 반상회, 청소당번, 각종 행사. 참여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혔다. 나는 빠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은주 씨는 정말 성실하시네요. 사람들은 그렇게 칭찬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칭찬이 아니라 이용이었다. 성실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일이 주어졌다. 은주 씨, 이번 바자회 준비 좀 맡아주실래요?
은주 씨, 김장 담그는 거 좀 도와주세요. 은주 씨, 다음 주 회의 자료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나는 전부 수락했다. 아니라고 말하지 못했다. 거절하는 법을 몰랐다. 그렇게 내 시간은 늘 다른 사람들의 것이었다. 내 일정표는 타인의 부탁으로 가득 찼다.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단 한 줄도 없었다. 어느 날 수첩을 펼쳐봤다. 빼곡하게 적힌 일정들. 친구 만나기, 시댁 방문, 교회 봉사, 부녀회 모임, 동창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사는 거지? 수첩을 덮었다.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남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래, 병원 가봐. 그게 전부였다. 내가 왜 피곤한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묻지 않았다. 그저 병원에 가보라는 말만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우리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침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다. 지친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내려앉은 입꼬리. 이게 나였다. 60년을 산 나의 얼굴이었다. 나는 평생 참기만 했구나. 거울에 대고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싫다고 말한 적이 없었어. 안 된다고 거절한 적이 없었어. 그냥 참았어. 늘 눈물이 났다. 억울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평생을 착한 사람으로 살았다. 모난 데 없는 사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렇게 살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 대가로 나는 나를 잃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조차 몰랐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를 몰랐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작은 희망이 생겼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60이지만 아직 살 날이 남았으니까.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두려웠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변했다고, 이기적이라고, 이상하다고 할까? 그래도 바꾸고 싶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다. 이대로 늙고 죽을 수는 없었다. 나도 나로 살아보고 싶었다. 눈을 감았다. 결심했다. 천천히 조금씩 바꿔보기로. 나를 찾아가 보기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편이 되기로 다짐했다. 내 마음. 토요일 아침이었다. 자식들이 모두 집에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큰아들 가족, 작은아들 가족, 막내딸까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날이었다. 반가워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손주들도 보고 좋은 날인데 왜 이러지? 혼잣말을 했다.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늘은 밝게 웃어야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부엌에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야 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국. 준비할 것들이 산더미였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봤다. 마트에서 카트에 재료를 가득 담았다. 계산하면서 생각했다. 이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여행도 가고 옷도 사고. 하지만 그 생각을 금방 지웠다. 아이들을 위해서니까. 가족을 위해서니까. 이게 엄마의 행복이니까. 집에 와서 요리를 시작했다. 갈비를 재우고 야채를 썰고 전을 부쳤다. 3시간이 훌쩍 지났다. 허리가 아팠다. 다리도 붓기 시작했다.
남편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일했다. 늘 그랬듯이 여보, 좀 도와줄래? 용기를 내서 말했다. 남편이 신문을 내렸다. 뭘? 상 좀 차리는 거. 애들 곧 올 거잖아. 그건 당신이 더 잘하잖아. 내가 하면 오히려 방해될 텐데.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다. 대화가 끝났다. 나는 한숨을 삼켰다. 정오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다. 큰아들 가족이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인사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왔다. 할머니, 우리 강민이, 수진이. 얼마나 컸니? 아이들을 안았다. 정말 컸다. 지난번 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더 자란 것 같았다. 큰아들이 들어오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음식 많이 하셨어요? 그럼 너희 좋아하는 거 다 준비했지. 에이,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외식하실 걸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집밥이 최고지. 웃으며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나도 외식하고 싶었다. 편하게 밖에서 사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손주들은 실망하지 않을까? 잠시 후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다. 그리고 막내딸까지. 집안이 북적였다.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자, 다들 앉아. 밥 먹자. 상을 차렸다. 음식이 가득했다. 가족들이 자리에 앉았다. 나는 부엌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할게요. 큰 며느리가 말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았다. 괜찮아. 금방 끝나. 계속 움직였다. 밥을 퍼주고 국을 따르고 반찬을 권했다.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다 너희들 위해 만든 거야. 손주들이 대답했다. 네, 할머니. 맛있어요. 그 말에 힘이 났다.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해 주니까. 식사가 시작됐다. 가족들은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계속 부엌과 식탁을 오갔다. 앉아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 어머니도 앉으세요. 남편이 말했다. 나는 웃으며 손을 저었다. 나 괜찮아. 너희들 먼저 먹어. 사실 배가 고팠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다. 하지만 앉을 수 없었다. 엄마는 늘 마지막에 먹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저희 이사 가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사? 어디로? 분당이요. 새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 좋겠다. 물론 도와줘야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면 돼요. 고개를 끄덕였다. 또 일정이 생겼다. 이사 도와주기. 짐 정리하고 청소하고 음식 만들어주고. 작은아들도 말했다. 어머니, 저는 다음 달에 출장 가는데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일주일 정도요. 일주일이나? 내 아내는? 아내도 같이 가요. 둘이 같이 일이 있어서. 그래, 알았어. 봐줄게. 또 일정이 추가됐다. 일주일 동안 손주 돌보기. 학교, 등하교, 밥 챙기기, 숙제 봐주기. 막내딸도 부탁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면접 있는데 정장 좀 같이 사러 가줄래? 면접? 이직하려고? 응, 더 좋은 데 있어서. 그래, 언제? 수요일 어때? 수요일 괜찮아. 수요일에는 교회 봉사가 있었지만 딸이 더 중요했다.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릇이 산더미였다. 손이 터질 것 같았다. 며느리들이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다. 도와드릴까요? 작은 며느리가 부엌에 들어왔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나는 알았다. 아니야, 괜찮아. 나가서 쉬어. 그럼 제가 닦을게요. 아니야, 됐어. 금방 끝나. 며느리는 다시 나갔다. 나는 계속 설거지를 했다. 손이 시렸다. 거품이 피부를 자극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갔다.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었다. 손주들은 게임을 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나는 소파 한쪽 구석에 앉았다. 몸이 축 늘어졌다. 너무 피곤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 며느리가 물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할 뿐이야. 많이 힘드셨죠? 다음엔 제가 도울게요. 입으로만 하는 말이었다. 다음에도 똑같을 것이었다.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고 나는 부엌에서 일할 것이었다.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하고 놀아요? 순간 대답이 막혔다. 나는 뭐하고 놀지? 취미가 뭐지? 할머니는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게 전부였다. 요리, 청소, 빨래. 그게 내 전부였다. 그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할머니 친구들은요? 같이 놀러 다니지 않아요? 친구들 있지. 가끔 만나. 거짓말이었다. 요즘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았다. 만나면 늘 같은 얘기, 같은 불평, 같은 자랑. 지겨웠다. 할머니, 할머니 꿈이 뭐예요? 또 다른 손주가 물었다. 꿈. 나에게 꿈이 있었나? 할머니 꿈은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자동으로 나온 대답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할머니 자신의 꿈이요. 나 자신의 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꿈을 응원하며 살았다. 남편의 승진, 아이들의 성공, 손주들의 행복. 그게 내 꿈인 줄 알았다. 할머니는 잘 모르겠네.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른인데 꿈이 없어요? 가슴이 아팠다. 60이 넘었는데 나는 내 꿈을 모른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는 나를 위한 꿈을 꿔본 적이 없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갔다. 하나씩 인사하며 나갔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현관문이 닫혔다. 집이 조용해졌다. 남편은 침실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식탁을 봤다. 어질러진 그릇들, 흘린 음식 자국들. 청소를 해야 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울컥했다.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슬퍼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냥 허무했다. 나는 뭐지? 중얼거렸다. 나는 이 가족에게 뭐지? 요리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아이 봐주는 사람. 가족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짜 나를 아는 걸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며느리들은 나를 편하게 생각했다. 부탁하면 다 들어주니까. 거절하지 않으니까. 아들들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는 늘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딸도 딸마저도 나를 이용했다.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남편은 나를 공기처럼 여겼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 밥만 차려주면 되는 사람. 나는 누구한테도 진짜 나를 보여준 적이 없구나. 깨달았다. 가족에게조차 내 마음을 말한 적이 없었다.
힘들다고, 지친다고, 쉬고 싶다고 한 번도 말하지 못했다. 착한 엄마, 좋은 아내, 헌신적인 할머니. 그 역할 뒤에 숨어서 진짜 나를 감췄다. 그래서 가족들도 몰랐다.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침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내 마음을. 작게 중얼거렸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니까 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하지만 두려웠다. 거절당하면 어쩌지. 이기적이라고 하면 어쩌지. 나쁜 엄마라고 하면 어쩌지. 그래도 바꿔야 했다.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보기로. 작은 것부터,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찾기로 다짐했다. 그 일은 화요일 오후에 일어났다. 친구 정수기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급했다. 은주야, 지금 시간 돼? 응, 무슨 일인데? 나 지금 병원인데 좀 와줄 수 있어?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워. 가슴이 철렁했다. 정수기는 당뇨가 있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검사 결과 나왔는데 나 혼자 듣기가 무서워. 제발 와줘. 알았어. 금방 갈게. 어느 병원? 주소를 받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마음이 불안했다. 정수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병원에 도착했다. 정수기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정수가. 다가가자 정수기가 일어났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은주야.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무슨 일이야?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췌장에 뭐가 있대? 정밀 검사를 더 해봐야 한대. 췌장? 가슴이 내려앉았다. 췌장?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안돼. 다음 주에 입원하래.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야, 나 무섭다. 혼자 집에 가기도 무서워.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정말? 괜찮아? 그럼 같이 가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기는 말이 없었다.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손을 꽉 잡아줬다. 집에 도착해서 차를 끓여줬다. 정수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정수가 차 마셔. 고마워. 찻잔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다. 그냥 들고 있기만 했다. 은주야. 응? 나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무서워. 나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정수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손주들도 더 봐야 하고 남편이랑 여행도 가야 하고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아. 나는 옆으로 다가가 안아줬다. 정수기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왜 하필 나야? 나는 뭘 잘못했길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운이 나빴던 거야. 운? 이게 운이야? 정수기가 몸을 떨었다. 나는 등을 토닥여줬다.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수기가 말했다. 은주야, 있잖아. 나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 뭐가? 나 평생을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나도 똑같았으니까.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느라, 친구들 체면 세워주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은 없었어. 나도 그래. 솔직하게 말했다. 정수기가 나를 봤다. 너도? 응. 나도 똑같아. 평생 참고만 살았어. 그럼 너도 후회돼? 대답하려다 멈췄다. 후회. 그래, 후회됐다. 너무 많이. 응, 후회돼. 처음으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 거절도 못하고 싫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60까지 왔어. 정수기가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다. 그러게. 둘이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은주야, 나 만약에 이번에 괜찮아지면 달라질 거야.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남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해. 너도 그래.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눈치 볼 필요 없잖아. 맞아.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평생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정수기는 우리 집에서 잤다. 나는 옆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수기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정수기가 정말 그렇게 되면 무서웠다. 정수기는 나와 같은 나이였다. 우리는 똑같이 60을 살았다. 그런 정수기가 지금 병원 침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건 곧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다. 언제 내게도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른다. 오늘은 정수기지만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답은 아니오였다. 행복하지 않았다. 불행하지도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다. 만약 내가 내일 죽는다면 후회할까? 분명히 후회할 것 같았다. 하고 싶었던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살지 못했던 삶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정수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헤어지면서 말했다. 은주야,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났어. 천만에.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해. 그럴게. 너도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응, 너도. 정수기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거실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이사 도와주시기로 하셨죠? 순간 대답이 막혔다. 약속했었다. 도와주기로. 하지만 지금은 하기 싫었다. 정수기 일로 마음이 복잡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어머니? 그게 말하려다 멈췄다. 거절하려고. 하지만 목이 메었다. 평생 해오던 대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다. 응, 갈게. 감사합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또 못했다. 거절을. 싫다고 말하는 걸. 또 못했다. 눈물이 났다. 분했다. 나 자신에게. 왜 이렇게 못나게 사는 거야? 왜 내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야?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울고 싶었다. 크게 소리내서. 그때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교회 구역장이었다. 은주 권사님, 이번 주 수요일 구역 모임 준비 부탁드려요. 장소는 권사님 댁으로 할게요. 네. 우리 집에서요? 네, 지난번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기 싫었다. 그럼 수요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또 일정이 생겼다. 집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수첩을 펼쳤다. 이번 주도 빼곡했다. 월요일 병원 동행, 화요일 부녀회, 수요일 구역 모임, 목요일 딸 쇼핑, 금요일 친구 모임, 토요일 아들 이사. 일요일만 비어 있었다. 하지만 일요일은 교회에 가야 했다. 내 시간은 어디 있지? 수첩을 덮었다. 한숨이 나왔다. 그날 오후 정수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은주야, 나 이번 날짜 잡혔어. 다음 주 월요일이래. 그래, 내가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아.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너도 바쁘잖아. 나중에 면회 와. 알았어. 꼭 갈게. 전화를 끊고 생각했다. 정수기는 입원을 앞두고 있고 나는 타인의 일정으로 가득 찼다.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친구라면 다른 약속을 미루고 정수기 곁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약속을 취소할 용기가 없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녁이 됐다. 남편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여보, 용기를 내서 불렀다. 응? 우리 여행 같은 거 가면 안 될까?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여행? 갑자기 왜? 그냥 우리 둘이서. 오랜만에. 지금 바쁜데? 언제 안 바빠? 항상 바쁘잖아. 그래도 지금은 좀 나중에 가자. 나중이 언제야?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래? 나는 지금 가고 싶다고. 나중 말고 지금.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어야 여행을 가? 그냥 가면 안 돼? 남편은 난처한 얼굴을 했다. 알았어. 일정 좀 봐보고 얘기하자. 정말? 그래.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다. 나는 알았다. 또 흐지부지 될 거라는 걸. 부엌으로 돌아갔다. 눈물이 났다. 화가 났다. 억울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혼잣말을 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했다. 바꿔야겠다. 정말로. 이번엔 진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정수기의 일이 내게 경고였다. 삶은 예고 없이 끝날 수 있다. 후회하며 살 수는 없다. 내일부터 바꾸기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아니라고 말하는 것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처음으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달랐다. 무언가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아침을 먹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카톡방들이 보였다. 동창회, 부녀회, 교회구역, 등산 모임. 먼저 부녀회 방을 열었다. 새 공지가 떠 있었다. 다음 주 바자회 준비 모임 있습니다. 은주님, 음식 준비 맡아주세요. 예전 같으면 바로 네, 알겠습니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손가락이 떨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래도 타이핑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올라갔다. 숨이 막혔다. 방안이 조용했다. 아무 답장도 없었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났다. 여전히 조용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프다고, 바쁘다고. 아니다. 솔직하게 말하자.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쉬고 싶어서요. 또 전송했다. 이번에는 답장이 빨리 왔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다른 분께 부탁할게요. 그게 전부였다. 비난도 추궁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쉬웠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은 교회 구역장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은주 권사님. 네, 구역장님. 저 수요일 구역 모임인데요. 네, 준비 잘 되고 있죠? 그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저희 집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제가 좀 쉬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다른 곳으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했다. 해냈다. 두 번째 거절이었다. 그리고 역시 괜찮았다. 다음은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이게 제일 어려웠다. 하지만 해야 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응, 아들. 저기 토요일 이사 말인데. 네, 오시기로 하셨잖아요. 그게 미안한데 엄마가 이번에는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건강해. 그냥 다른 약속이 생겼어. 거짓말이었다. 다른 약속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쉬고 싶었다. 무슨 약속이신데요? 그건 친구 만나기로 했어. 친구요? 이사보다 중요해요? 아들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아들아, 미안해. 다음에는 꼭 도와줄게. 이번에는 정말. 알았어요. 괜찮아요. 저희끼리 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화났어? 아니에요. 바쁘신데 어쩔 수 없죠. 아들아. 어머니, 저 바빠서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가슴이 아팠다. 아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다. 처음으로 내 의사를 밝혔다. 거절했다. 그날 오후 친구 명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모임하기로 했지? 응. 근데 말이야, 우리 집이 좀 멀잖아. 내 집에서 하면 안 될까? 예전 같으면 그래, 우리 집에서 하자 했을 것이다. 미안한데 이번에는 어려워.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집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같이 정리하면 되잖아. 아니야. 이번에는 내 집에서 하자. 은주야, 왜 이래? 너 요즘 이상해. 명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상한 게 아니라 나도 내 사정이 있는 거야. 사정? 무슨 사정인데? 그건 말 안 할래. 야, 우리 친구 아니야? 친구한테 이럴 거야? 친구.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싫다는데. 싫다고? 지금 나한테 싫다고 하는 거야? 응. 싫어. 내 집에서 모임하는 거. 명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알았어. 그럼 나 혼자 할게. 너는 오기만 해.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다. 친구한테 싫다고 말했다. 평생 처음이었다. 무서웠다. 이제 명자가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친구를 잃으면 어쩌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운했다. 내 의견을 말했다. 숨기지 않았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다. 다녀왔어. 응. 남편이 소파에 앉으려는데 내가 말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내가 안 할 거야. 남편이 멈췄다. 뭐? 저녁. 내가 안 차릴 거야. 왜? 어디 아파?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나도 가끔은 쉬고 싶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밖에서 사 먹든지 직접 해 먹든지. 남편은 한동안 나를 바라봤다. 당신 정말 이상해. 요즘 왜 이래? 이상한 게 아니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도 사람이야. 매일 밥 차리는 기계가 아니라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남편은 당황한 듯 물러섰다. 알았어, 알았어. 나가서 사올게. 남편은 현관문을 나갔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남편한테 대들었다. 처음이었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잘못한 것 같았다.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다. 자유로웠다. 부엌에 서지 않아도 되니까. 그날 밤 남편은 김밥을 사왔다. 둘이서 식탁에 마주 앉아 먹었다. 맛있어? 남편이 물었다. 응, 나도.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여보,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응? 당신 요즘 힘들어? 뜻밖의 질문이었다. 남편이 내 마음을 물어본 게 얼마만인가. 응, 힘들어. 솔직하게 대답했다. 뭐가? 모든 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참는 것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응, 미안해. 나는 몰랐어. 당연하지. 말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말해줘. 당신이 힘들 땐. 그럴게.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다. 남편도 나를 이해하려고 했다. 다음 날 정수기에게 전화했다. 정수가 나 월요일에 입원할 때 같이 갈게. 아니야, 괜찮다니까. 아니야.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야. 다른 약속 다 취소했어. 정말? 응. 너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정수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 은주야. 친구니까.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선택을 했다. 그 주 내내 나는 계속 거절했다. 동창회 모임, 봉사활동, 심부름.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어떤 사람은 서운해했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마음이 더 중요했다. 토요일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이사 잘 끝났어요. 그래, 다행이다.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함이 밀려왔다. 미안해, 아들아.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세요? 아니, 바쁜 건 아닌데. 그럼 왜 안 오셨어요? 그건 엄마도 쉬고 싶었어. 아,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이해가 느껴졌다. 어머니도 당연히 쉬셔야죠. 항상 우리만 생각하시는데. 고마워, 아들아. 다음에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전화를 끊고 울컥했다. 아들이 나를 이해해줬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가지 않았다. 평생 빠지지 않았던 주일 예배를. 대신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셨다.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게 자유구나. 중얼거렸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관계를 정리해 나갔다. 필요 없는 모임을 떠나고 부담스러운 약속을 거절하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겼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죄책감이 들었고 때로는 외로웠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선택하고 있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다.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확인했다. 예전처럼 알림이 쏟아지지 않았다. 조용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게.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오히려 편안했다. 카톡방도 많이 나왔다. 동창회, 봉사 모임, 부녀회. 필요 없다고 생각한 곳은 과감하게 나왔다. 처음 나갈 때 는 손가락이 떨렸다. 나가기 버튼을 누르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하지만 나가고 나니 홀가분했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남은 건 가족 단톡방과 몇몇 진짜 친구들과의 대화방뿐이었다. 숫자로 따지면 10개가 넘던 방이 3개로 줄었다. 이 정도면 충분해. 혼잣말을 했다. 그날 오후 혼자 산책을 나갔다.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작은 공원이 있었다. 평소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지 못했던 곳이었다. 벤치에 앉았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새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노인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참 평화롭다.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다. 늘 어디론가 가야 했고 누군가를 만나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약속도 없었다. 그저 여기 앉아 있으면 됐다. 30분쯤 앉아 있었을까.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오셨다. 날씨 참 좋죠?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다. 네, 정말이요.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나는 매일 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 따뜻해 보였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봤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거든요. 자유롭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요. 근데 외로움보다 자유가 더 좋아요. 할머니는 웃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혼자가 이렇게 좋은 건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다. 근데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 거라는 걸.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저도 요즘 그걸 배우고 있어요. 그래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갈게요. 또 봬요. 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가 떠나고 혼자 남았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도 편안한 거. 나는 지금 편안한가? 생각해봤다. 아직은 아니었다. 가끔 불안했고 가끔 외로웠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다. 조용한 집에 혼자 있었다. 예전 같으면 TV를 켰을 것이다. 소리로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오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고요했다. 낯선 고요였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명자였다. 은주야, 요즘 왜 이래? 연락도 안 하고. 화났어? 한참을 보다가 답장을 쳤다.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있어. 쉬기만 하면 뭐해.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해야지. 예전 같으면 그래, 나갈게 했을 것이다. 나는 이게 좋아. 혼자 있는 게. 전송했다. 명자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아마 섭섭했을 것이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았다. 모두가 나를 이해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녁이 됐다. 혼자 간단하게 먹었다. 남편 목도 따로 덮어뒀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릇이 많지 않았다. 금방 끝났다. 거실로 나와 책을 펼쳤다. 한 달 전에 산 책이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었다. 첫 페이지를 넘겼다. 집중이 됐다. 방해하는 게 없었다. 1시간쯤 읽었을까? 현관문이 열렸다. 남편이었다. 다녀왔어. 응. 밥은 상에 있어.
남편은 부엌으로 갔다. 나는 계속 책을 읽었다. 남편이 밥을 먹고 나와 말했다. 당신 요즘 좀 편해 보여. 그래? 응.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진 것 같아. 그런가? 좋은 일 있어? 아니, 특별한 건 없어. 그냥 편해진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오후 3시 34분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다시 책을 폈다. 미소가 지어졌다. 남편도 느끼는구나. 내가 변한 걸.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사람을 끊고 난 뒤의 삶. 처음에는 무서웠다. 외로울 것 같았다. 후회할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가족, 몇몇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니까 진짜 관계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다. 나를 알아가고 있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은 사람이었구나. 깨달았다.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았지만 정작 나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었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원에 가서 책을 읽거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그런 소소한 시간들.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강박이 없었다. 어디 가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중얼거렸다. 60이 넘어서야 처음 사는 나만의 인생.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7시 30분. 천천히 일어났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표정이 달랐다. 좋은 아침. 거울 속 나에게 인사했다. 예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부엌에 가서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 계란, 과일.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다. 남편은 일찍 나갔다. 조용한 아침이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었다. 맛을 느꼈다. 예전에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 먹었는데 아침을 마치고 수첩을 폈다. 오늘의 계획을 적었다. 오전 요가, 오후 그림 그리기, 저녁 산책. 전부 나를 위한 일들이었다. 누구를 만나는 것도 누구를 도와주는 것도 아닌. 요가는 한 달 전에 시작했다. 유튜브를 보며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하니 조금씩 나아졌다. 매트를 깔고 영상을 켰다. 30분짜리 초급 요가였다. 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내 몸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다.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몸을 움직였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30분이 금방 지나갔다. 땀이 났다. 기분이 좋았다. 잘했어, 은주야. 스스로를 칭찬했다. 예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샤워를 하고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그림은 2달 전부터 시작했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였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재능이 있을까?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재능은 중요하지 않아요. 즐기는 게 중요하죠.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 강좌를 듣는다. 그리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한다. 스케치북을 펼쳤다. 오늘은 꽃을 그려보기로 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꽃을 보며 그렸다.
선을 긋고 색을 칠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어설펐다. 하지만 괜찮았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즐기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다. 2시간쯤 그렸을까? 그림이 완성됐다. 보라색 꽃이었다. 예쁘다.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그린 그림. 나를 위한 그림. 저녁이 다가왔다. 산책을 나가기로 했다.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으로 향했다. 요즘은 매일 저녁 산책을 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졌다. 생각이 정리됐다. 공원에 도착했다. 지난번 만난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다. 또 만났네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하셨다. 네, 안녕하세요. 옆에 앉았다. 요즘 어떠세요? 할머니가 물었다. 좋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할머니 말씀대로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거 참 잘하셨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나를 돌보는 것도 배우고 있어요. 나를 돌본다는 게 뭔가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고, 내 몸을 소중히 하고, 내 마음을 존중하는 거요. 와, 멋진데요.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나를 돌봐야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있다는 걸.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침묵이 편안했다. 저는 이만 갈게요. 일어서며 인사했다. 그래요. 또 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따뜻했다. 할머니와의 대화가 위로가 됐다.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있었다.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저녁 먹었어? 아니, 같이 먹자. 알았어.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준비했다. 예전처럼 복잡한 요리는 하지 않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 정도면 충분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당신 요즘 뭐하고 지내? 남편이 물었다. 요가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산책도 해. 그림? 언제부터? 2달 됐어. 그래. 나는 몰랐네.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보여줄 수 있어? 지금? 응. 식사를 마치고 그림을 가져왔다. 오늘 그린 꽃 그림이었다. 남편이 한참 들여다봤다. 예쁘네. 정말? 응. 당신이 이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재능까지는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거야. 남편이 웃었다. 좋아하면 재능이지 뭐.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남편이 내 그림을 인정해줬다. 여보, 고마워. 뭐가? 이해해줘서.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다. 나도 미안해. 당신이 힘든 줄 몰랐어. 괜찮아. 나도 말 안 했으니까. 앞으로는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응, 그럴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일기도 요즘 시작한 것이었다. 매일 쓰는 건 아니지만 기분이 내킬 때 썼다. 오늘은 요가를 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다. 그림도 그렸다. 보라색 꽃. 예쁘게 나왔다. 남편이 칭찬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요즘 나는 나를 알아가고 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60이 넘어서야 알게 됐지만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나를 돌보는 일은 이기적인 게 아니었다. 오히려 필요한 일이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말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은주야. 그렇게 나는 매일 나를 돌보는 법을 배워갔다.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렸다.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정숙이었다. 은주야, 나 퇴원했어. 정말? 축하해. 고마워. 검사 결과 다행히 괜찮았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은주야, 내 덕분이야. 내가 옆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어. 병원에도 와주고, 전화로 힘도 내주고. 친구니까. 응, 친구니까. 정숙이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은주야, 있잖아. 나 이번에 깨달았어. 뭘? 진짜 친구가 누군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야. 고개를 끄덕였다. 맞는 말이었다. 너도 그렇고 나도 그래. 많은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이 더 소중해. 그래, 맞아. 은주야,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친구라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세상을 덮었다. 저녁에 가족들이 집에 모였다. 큰아들, 작은아들, 딸, 손주들까지.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구나. 잊고 있었다. 고맙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하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오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큰 며느리가 말했다. 정말? 네, 어머니 좀 쉬세요. 눈물이 날 뻔했다. 아이들이 달라졌다. 아니, 내가 달라지니까 아이들도 달라진 거였다. 식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며느리들이 움직였다. 할머니, 오늘 주인공이니까 가만히 계세요. 손주가 말했다. 웃음이 났다. 그래, 알았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에는 늘 듣기만 했는데 오늘은 내 이야기도 했다. 요즘 나 그림 배우고 있어. 정말요? 어머니가? 응. 재미있더라. 그림을 보여줬다. 아이들이 놀라워했다. 와, 어머니 재능 있으시네요. 아니야, 그냥 취미야. 아니에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할머니 꿈이 뭐예요? 손주가 물었다. 지난번에도 했던 질문이었다. 이번에는 대답할 수 있었다. 할머니 꿈은 나답게 사는 거야. 나답게요? 응. 남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멋있어요, 할머니. 아이가 박수를 쳤다. 모두가 웃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남편과 둘이 남았다. 여보, 고마워. 뭐가? 오늘 준비하느라 고생했잖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애들이 다 했지. 그래도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은주야.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내 이름을 불렀다. 보통은 여보라고만 했는데. 응? 나 미안해. 왜?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괜찮아.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 정말 모르고 살았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앞으로는 잘할게. 당신한테.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0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온기였다. 다음 날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노트를 펼치고 적었다. 내가 60대에 와서 깨달은 것들.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거절은 이기적인 게 아니다. 진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적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다. 이것들은 평생을 살면서 몰랐던 것들이었다. 6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진실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 창밖을 봤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도 나처럼 인간관계로 힘들어할까? 나처럼 자신을 잃고 살까? 그렇다면 말해주고 싶었다. 괜찮아. 당신도 할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노트를 덮고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길을 걷는데 마음이 가벼웠다. 어깨에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자유로워. 중얼거렸다.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강박으로부터.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인사인지 몰랐다. 그냥 나 자신에게. 거실에 앉아 차를 끓였다. 천천히 마셨다. 핸드폰을 봤다.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정수기가 말했다. 은주야, 오늘 점심 먹자. 응, 좋아. 진짜 친구와의 만남은 기쁘다. 딸이 말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돼? 아마 부탁이겠지. 하지만 괜찮아.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되면 거절하면 돼. 교회 구역장이 말했다. 은주 권사님, 다음 주 봉사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하나씩 답장을 보냈다. 내 마음에 솔직하게. 그렇게 나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방식을 배워갔다.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희생이 아닌 나눔으로. 저녁 남편과 산책을 나갔다. 날씨 좋다. 응. 우리 이번 겨울에 여행 갈까? 정말? 응. 당신이 가고 싶다고 했잖아. 기억하고 있었어? 그럼.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좋아. 그럼 다음 주에 예약할게. 손을 잡고 걸었다. 따뜻했다. 60이 넘어서야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신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봤다. 별이 빛났다. 엄마.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다. 저 이제 행복해요. 늦었지만 제대로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다. 엄마의 대답 같았다.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다. 하루를 돌아봤다. 좋은 하루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산 하루였다. 내일도 그렇게 살자. 다짐했다. 눈을 감았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60년을 살고 드디어 깨달았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람이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 진짜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내가 60평생을 살고 내린 인간관계의 결론이었다.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나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 진짜 나로서의 살.